안녕하십니까? 지성의 숲을 거닐며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청합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지혜의 빛을 더하는 이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심오한 사상가는 오해받는 것보다 이해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탐험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것입니다. 그는 아마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일 겁니다. 그의 영향력은 예술, 윤리, 실존주의를 넘어 광범위하게 뻗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실제로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독일 철학자를 향한 주요 비판들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이토록 뜨거운 논쟁의 자석이 되었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니체는 정말 폭군을 옹호했을까요? 그의 사상은 20세기 내내 어떻게 반복적으로 왜곡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들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을까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니체 사상의 여러 측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먼저 논란의 근원이 된 그의 독특한 도덕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도덕을 넘어선 자, 니체의 사상 중 가장 널리 알려졌으면서도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인간의 도덕에 대한 그의 분석입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도덕관이 근본적으로 르상티망, 즉 약자의 강자에 대한 원한과 시기심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서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도덕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시도합니다. 그는 어떤 윤리체계가 참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윤리체계가 참일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의 도덕 시스템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심리적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고전 문헌학자였던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텍스트들이 육체적 힘, 권력, 기술과 같은 가치들을 찬양하는 반면 오늘날 기독교 윤리에 기반한 우리의 도덕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고대 사상가들이 동정심이나 온유함 같은 가치를 숭배하지 않았으며 겸손 대신 건강한 자부심을 미덕으로 여겼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끊임없이 신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아킬레스와 같은 고대 영웅은 나는 영광을 택할 것이며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가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부상이 유럽의 도덕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도덕은 약함과 원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도덕의 계보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도덕 이전의 시대에는 강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지배계급, 즉 귀족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약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강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좌절되고 언제든 강자들의 공격에 무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약자들은 노예 도덕이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덕을 사회 전체에 퍼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온유함, 약함,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동정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니체는 이를 철학적 복수라고 부르며 이것이 약자들에게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강자들이 자신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강자들이 약자를 동정하도록 길들여진다면 약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강한 개인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권력 자체가 악하고 무해함이 선이라고 배우며 자란 사람은 결코 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도덕의 핵심 가르침들은 모두 이러한 원한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건강한 발전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니체는 오히려 인류의 쇠퇴라고 보았습니다. 노예의 도덕이 강하고 위대하며 창조적인 인간의 등장을 막고 인류 전체의 잠재력을 가장 약한 구성원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니체의 사상이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대하라는 모든 도덕의 자명한 기초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니체의 접근 방식이 심리적으로 공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보살핌이 충만한 삶의 초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은 정당할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니체 자신도 자신의 사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 소수만이 읽고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으며 우리 대부분이 그의 주장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노예의 도덕에 흠뻑 젖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체를 너그럽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의 혹독함은 폭군의 독재가 아니라 자식이 안락함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논쟁적인 측면을 모두 제거하고 그저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 같은 평범한 메시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는 결코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니체의 글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문구는 들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은 종종 무신론의 전투 함성처럼 사용되거나 혹은 세상의 부조리를 마주했을 때의 깊은 비관론의 한숨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니체의 견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니체는 대부분의 종교적 믿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종류의 어리석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유럽에서 종교적 믿음이 쇠퇴하는 현상과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는 종종 희화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종교라는 지적 족쇄에서 벗어난 해방의 축제로 여깁니다. 이제 이성이나 과학, 휴머니즘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낙관론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앞으로 닥칠 재앙을 예고하는 비탄의 절규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니체의 글에는 두 가지 해석 모두를 뒷받침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미묘하고 정확한 해석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니체는 종교의 쇠퇴가 두 가지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 몰락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의지의 강인함에 달려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대한 시스템 없이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반면에 능동적 허무주의자가 될 만큼 강한 사람들은 신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막을 끌어안고 그 황무지에서 마치 아이가 모래성을 쌓듯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건설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니체에게 반감을 갖는 이유는 그가 종교적 믿음을 나약함의 징표로 취급하는 경멸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를 평등주의와 노예 도덕의 근원지로 지목하며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니체의 비판이 단지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근본적인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시스템을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숭배하며 자신의 개별적인 의지를 발전시키는 데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 숭배, 특정 철학 체계, 그리고 그가 특히 경멸했던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숭배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인종이나 국가를 숭배하는 것은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제로부터 도피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군중 심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종교 비판은 특정 종교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치의 문제에 직면하는 대신 게으름 때문에 기존의 신념 체계에 안주하려는 모든 군중 심리에 대한 더 광범위한 비판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종교가 완전한 허무주의보다는 훨씬 낫다고 분명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권력의 의지. 니체의 철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권력의 의지일 것입니다. 이 개념의 정확한 해석은 매우 분분합니다. 니체 자신이 명확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힘을 느끼는 감각을 의미하고 다른 때에는 자기 극복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자기 수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중적인 해석, 특히 학계를 벗어난 고대서의 해석은 이 개념을 끊임없는 지배투쟁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결국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진정한 우정이나 희생은 불가능하다는 냉소적인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체는 나폴레옹과 같은 정복자들이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을 칭송했으며 개인적인 힘이 없는 자들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니체가 권력이라는 단어로 의도했던 것의 절반만을 본 것입니다. 니체가 위대한 인간의 사례로 든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들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요한 폰 괴테와 같이 세속적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위대한 예술가와 지성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권력이 단순히 타인에 대한 지배를 의미했다면 이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권력을 두 가지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힘입니다. 타인이나 외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죠. 둘째는 그리고 니체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자기 극복으로서의 내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의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의 개념과 유사하며 스스로 창조한 가치 체계를 향해 자신의 모든 충동과 욕망을 승화시키고 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니체는 성욕이나 잔인함, 분노와 같은 우리의 원초적 본능을 억압하는 대신 그것들을 길들이고 단련하여 삶에 대한 사랑의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의 최종 목표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즐겁고 쉬운 부분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부분까지도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찬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와 같은 그의 유명한 말들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진정으로 칭송했던 내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물론 니체는 외적인 힘 또한 존중했지만 그의 가치 위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자기 극복을 통한 내적인 힘의 성취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니체의 권력에 대한 예찬은 세상을 지배를 위한 투쟁이 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투쟁, 즉 자기 극복과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더 큰 중점을 둡니다. 네 번째 이야기, 파시스트라는 오명. 아마도 니체에게 가해진 가장 치명적이고 영향력 있는 비판은 그가 파시즘, 특히 나치즘의 사상적 아버지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의 중심에는 비극적이게도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페르스터니체가 있었습니다. 니체가 정신적으로 붕괴한 후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였던 엘리자베트는 니체의 유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오빠의 철학을 자신의 파시스트적 이념에 맞춰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예곡하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미발표 노트들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특히 니체가 민족주의와 독일 민족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져서 이 사람을 보라의 출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이러한 만행은 니체 연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니체 자신이 파시스트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왜곡이 가능했던 것은 니체의 몇몇 표현들이 후대의 파시스트 이념과 불행하게도 조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명 높은 예로 금발의 야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표현이 인종주의적으로 예곡되기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맥락에서 이 표현은 사자에 대한 은유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 구절에서 일본인과 아라비아인의 금발 야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이는 이것이 인종적 범주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존의 도덕적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는 강인한 정신, 즉 초인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니체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자였으며 민족주의를 군중 심리의 한 형태로 보고 경멸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일 민족을 우월한 인종으로 여기기는커녕 이 사람을 보라에서 독일 문화의 무가치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와 파시즘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주요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등주의에 대한 거부와 그에 상응하는 엘리트주의의 수용입니다. 둘째는 권력에 대한 칭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니체의 권력 개념은 파시스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니체를 파시스트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의 사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니체를 오늘날의 인도주의적, 평등주의적 패러다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 또한 오류입니다. 그는 그 어떤 현대 이데올로기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니체 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니체가 지극히 독창적인 사상가이며 그를 다른 어떤 것으로 규정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그의 철학을 희화화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그의 말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홀로 간다. 나의 제자들이여. 그대들도 이제 떠나가 홀로 서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나를 잃고 그대들 자신을 찾으라. 그리고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인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니체의 목표는 숭배받는 우상이 되거나 그의 사상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판과 도전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를 원하지 않았고
그가 말한 것의 글자가 아니라 그가 구현했던 두려움 없는 질문의 정신을 이어갈 자유로운 사상가들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니체는 앵무새처럼 반복될 구루가 아니라 미래의 사상가들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책 선악의 저편의 부제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프로젝트를 미래의 철학의 서곡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사유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